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해.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안방을 정리하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고? 김 씨의 손에서 시트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 걱정 마. 섬이면 찾을 수도 없어. 요양원이라고 하면 되지. 그 순간 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섬? 요양원? 찾을 수도 없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딸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치챌 리 없어. 평소처럼 하면 돼. 어차피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초기 치매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 하지만 엄마는 아직 멀쩡하신데. 그럴수록 빨리 처리해야지. 진짜로 치매 걸리면 더 복잡해져. 지금이 적기야.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처리한다고? 마치 쓰레기나 짐짝처럼? 연금은 확실히 나오겠지? 당연하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은 넘어. 그 돈이면 대출 이자는 낼 수 있어. 민수 학원비도. 그것도 해결되지. 선주가 다 알아서 해준대. 서류도 이미 준비됐어. 김 씨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렸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가 자신을 돈으로 계산하는 소리가,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안방에 계신가? 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눈앞에 침대 밑이 보였습니다. 여기라도. 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잡은 채 급히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콧속을 파고들었지만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없네. 화장실 갔나? 김 씨는 침대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신이 급하게 들어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걸레 자루 끝이 침대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움직이면 더 들킬 것 같았거든요. 제발 못 보고 지나가길. 침대 밑은 답답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고 바닥에 차가운 온기가 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 씨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란 고역이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에 혈압약 먹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인지 속도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 내 딸이 날 버리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딸의 발소리가 침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김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코 속으로 먼지가 들어와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제발 그냥 나가줘.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딸이 침대에 앉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뭐가? 엄마 일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친엄마인데. 김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집 넘어가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민수는 어떻게 하고? 그래도는 무슨. 어머님도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들어 하시잖아.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엄마는 아직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라니까. 진짜 아프시면 더 돈 들어. 병원비에 간병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사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짐이었구나. 돈 먹는 짐짝이었구나. 이게 갑자기 사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걸레자루가 왜 여기? 김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침대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사위의 눈동자를 똑똑히 봤습니다. 놀람이 없었습니다.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아니 어쩌면 일부러 유도했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입술로 말없이 호소했습니다. 제발. 사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그 제스처가 김 씨를 더 무섭게 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사위의 다른 손이 움직였습니다. 김 씨의 가방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재빠르게 무언가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었을까요? 지갑이었을까요? 뭐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침대가 다시 삐걱거렸습니다. 일어선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엄마 어디 갔지? 김 씨는 침대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왜 모른 척 하는 걸까요? 화장실인가 보지. 아니면 밖에 잠깐 나가셨거나. 그래도 이상한데. 현관문 소리도 안 났는데. 사위가 걸레를 발로 툭 차며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 씨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됐어. 일단 나가자. 선주한테 연락해야 해. 오늘 중으로 계약서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계약서? 요양원 입소 계약서. 어머님 도장은 내가 준비했어.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장까지? 언제 자신의 도장을 가져간 걸까요? 그런데 그거 위조 아니야? 무슨 위조야? 가족끼리.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문득 아침일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차 마실 때 사위가 친절하게 가방을 들어준다며 안방에 갖다 놓았었습니다. 그때였구나. 그때 이미 계획적으로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나오세요. 다 알고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몸으로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팔짱을 끼고 김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보듯 차가웠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김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지만 김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희가 날 버리려고 하는 거니? 섬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김 씨의 외침에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무슨 요양원? 난 멀쩡해. 내가 치매니? 내가 못 걸어 다니니? 김 씨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사위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했고요. 거짓말. 난 병원 간 적 없어. 서류에는 정말로 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야. 너희가 조작한 거지. 김 씨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사위가 재빨리 치웠습니다. 딸이 울먹이는 표정으로 김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딸이 할 소리니?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사업이 망해서 대출금이 10억이 넘어요. 엄마 연금이라도 없으면. 김 씨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날 팔아넘기는 거니? 내 연금 받으려고?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갑자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28살에 홀로 된 김 씨. 3살배기 딸을 업고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펴던 날들.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으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단 하나,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하나 보고 살았어. 알아요. 알아요, 엄마.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냉정했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일단 차에 타세요. 싫어. 안 가. 절대 안 가. 김 씨는 현관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따라오시면 좋게 해결됩니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나, 놓으라고. 살려줘. 누가 좀 도와주세요. 김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평일 낮 시간 아파트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법적 보호자인 딸이 동의했으니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서류? 난 도장 찍은 적 없어. 어머님이 깜빡하신 거예요. 자, 일단 차에 타세요. 거기 가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사위가 김 씨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문틀을 잡고 버텼습니다. 안 돼. 가기 싫어.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보였습니다. 트렁크에는 큰 가방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김 씨의 짐이었을까요? 엄마, 제발 타요. 딸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중앙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곳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물 좀. 뒷좌석 컵홀더에 있어요. 딸이 백미러로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따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목이 너무 말라 그냥 마셨습니다. 몇 모금 마시자 입안이 더 바싹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 뭔가 이상. 엄마, 좀 주무세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정말로. 김 씨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김 씨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 있었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고 군데군데 거미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와 썩은 나무 그리고 바다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김 씨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던 걸까요? 겨우 상체를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벽은 시멘트였는데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장판도 없이 시멘트 바닥 그대로였습니다. 창문이 있었지만 나무 판자로 못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자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문은 철문이었는데 손잡이가 밖에만 있었습니다. 여기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쉰 소리만 났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녹슨 철제 침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머니. 얼굴은 해골처럼 볼이 꺼져 있었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걸 보니 살아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간신히 일어나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김 씨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물. 할머니의 입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구석에 놓인 요강, 그리고 곰팡이 핀 이불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손만 아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한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지쳐서 문에 기댔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판자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아!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말이, 사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섬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멀리 육지가 보이긴 했지만 까마득히 멀었습니다. 헤엄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얼굴은 거칠었습니다. 손에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밥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밥에 김치 한 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여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밥그릇을 바닥에 탁 놓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김 씨가 물었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 맡기고 간 거야. 말하자면 작은 요양원인 셈이지. 이런 게 무슨 요양원이에요. 이건 감옥이잖아요. 감옥이든 요양원이든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받아들여. 여자가 돌아서려 하자 김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딸한테 연락하게 해주세요. 전화라도. 여자가 김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전화? 여기 전화 없어. 휴대폰도 안 터져. 배는 한 달에 한 번만 와. 다음 배는 3주 뒤야. 3주? 그럼 그때까지
그때까지 여기 있는 거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굶고 알아서 해. 여자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 저 할머니는요? 저 할머니는 누구예요? 여자가 뒤돌아봤습니다. 박씨 할머니. 넉 달째야. 아들이 버리고 갔어. 돈은 꼬박꼬박 보내더라. 연금 타먹으려고. 넉 달이요? 넉 달 동안 저렇게? 원래 통통했었는데 이제 뼈만 남았지. 김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무슨, 놀랄 거 없어. 여자가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설마 정말로 딸이 자신을 이런 곳에 버렸단 말인가? 바닥에 놓인 밥그릇을 봤습니다. 차게 식은 밥은 쉰 냄새가 났고 김치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망설이다가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나가려면 살아야 했으니까요. 옆 침대에 박씨 할머니가 또 신음했습니다. 김 씨는 박씨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넉 달 뒤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김 씨에게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아니 나흘째였을까요? 김 씨는 날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겨우 낮과 밤을 구분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 씨라고 했습니다. 관리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무뚝뚝했습니다. 밥 한 그릇 던져놓고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좀 나은가 보네. 어제는 쌀이 떨어져서 죽도 못 끓였는데. 최 씨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반찬은 오이지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하루를 버티라고요? 불만이면 먹지 마. 어차피 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이것도 감지덕지지. 김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고요? 내 연금은요? 분명히 매달. 최 씨가 비웃었습니다. 연금? 그거 다 따님이 받아가지. 여기 운영비로는 쥐꼬리만큼만 보내. 그것도 선주목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아. 선주요? 여기 다 관리하는 사람이야. 너희 딸이랑 계약한 브로커지. 그럼 나머지 돈은? 따님 통장으로 들어가겠지. 효도 제대로 하네, 따님이. 최 씨의 조롱 섞인 말에 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여기가 병원으로 보여? 최 씨가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김 씨는 박 씨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박 씨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들 왔어?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오는데? 보고 싶어. 우리 아들. 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넉 달째라고 했으니 아들은 오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방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쓸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낡은 이불 밑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서류들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기초연금 수령 대리인 지정서, 놀랍게도 모든 서류에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서류를 본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위조. 김 씨는 서류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판자를 잡고 힘껏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이 너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발, 여기 사람 있어요. 창문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분명 들릴 거리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쪽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역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모른 척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이 섬 전체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김 씨가 창문 밖으로 소리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해안가에서 몇몇 할머니들이 미역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미역이 펄럭이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른이 넘은 정씨 할머니였습니다. 김 씨의 울부짖음이 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쉿, 그런 말도 하지 말어. 옆에 있던 박씨 할머니가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최씨네가 들으면 큰일 나. 그래도 저 할머니 불쌍하잖여. 매일 같이 저렇게 울고. 쯧쯧, 정씨 할머니도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미역을 뒤집던 또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최씨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병원 갈 일 있으면 누가 배 태워줄 거고, 일거리는 누가 만들어주고. 정말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최씨 부부는 마을의 실권자였습니다. 미역 말리기, 김양식장 일 굴까기, 모든 일거리를 그들이 분배했습니다. 하루 일당 3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노인들에게는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영감 약 타러 갈 때도 최 씨가 배 태워줬잖여. 맞아. 우리 손자 용돈도 최 씨가 빌려줬고.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최 씨 부부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정 씨 할머니가 미역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할머니. 갑자기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할머니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최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미역 잘 마르고 있다고. 박씨 할머니가 급히 둘러댔습니다. 최 씨가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병원 가야 하지 않아요? 혈압약 떨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씨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럼 조심해요. 쓸데없는 말 하다가는 배 못 탈 수도 있으니까. 최 씨가 가고 난 뒤 할머니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도 살아야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창문 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배 한 척이 섬에 다가왔습니다.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레저보트였습니다. 배에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낚싯대와 아이스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비싼 낚시 조끼에 선글라스, 새 것처럼 보이는 등산화까지. 김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라면, 외지 사람들이라면. 김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소리 들었어? 나도 들었어.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저 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들이 김 씨가 있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김 씨는 더욱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여기 좀 봐주세요. 그때 마을 어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최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저기서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제일 젊어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 저 할머니요? 치매가 심하셔서 그래요. 늘 저러고 계세요.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어부가 손사래를 치며 설명했습니다. 치매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또렷한데. 안경 쓴 남자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난 치매가 아니에요. 김 씨가 목이 찢어지도록 외쳤습니다. 어부가 급히 말했습니다. 에이, 다 그래요. 치매 걸려도 가끔 멀쩡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꾸 저런 소리 하셔서 마을 사람들도 다 익숙해졌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 갯바위가 포인트예요. 어부가 그들을 갯바위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갯바위에 도착한 후 그들은 낚시를 시작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도 이상하지 않아? 박진우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아까 그 할머니 목소리 말이야. 너무 절박했어. 젊은 친구가 낚싯대를 내려놓았습니다. 형, 또 시작이야? 휴가 왔잖아. 매번 이래. 아니, 들어봐. 내가 강력계에서 10년 일하면서 이런 사건 많이 봤어. 노인 유기, 연금 착취. 작년에만 서울에서 15건이 발생했거든. 키 작은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뭐 할 수 있어? 휴직 중이잖아. 박진우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어부, 우리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계속 이쪽 보고 있고, 이거 전형적인 공모 패턴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마을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려. 정상적인 어촌 마을이면 관광객 왔다고 저렇게 모이지 않아. 정말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주민 5-6명이 모여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다. 뭔가 공포영화 같아. 키 작은 친구가 몸을 떨었습니다. 박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수집해야 해. 형, 뭐 하려고? 풍경 찍는 척하면서 저 건물 촬영할 거야. 창문이 나무 판자로 막혀 있는 거 봤지? 정상적인 요양원이면 저럴 리 없어. 그는 관광객처럼 이리저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마을 사람들, 어부의 표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형, 저 어부 또 쳐다봐. 표정 완전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관광객이 풍경 찍는 거니까. 1시간쯤 낚시를 하는 척했지만 박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할머니 목소리. 분명 정상이야. 형, 우리 이제 들어가자. 민박 예약했잖아. 그래. 일단 민박 가서 생각해보자. 그들은 낚시를 마치고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부가 안내한 곳이었는데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민박 주인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오셨구만. 네, 낚시하러 왔어요. 하룻밤만 묵고 가려고요. 그래요. 근데 이 섬엔 별거 없어요. 내일 일찍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상한 충고였습니다. 관광객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박진우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기 봐.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 있어. 형, 그냥 내일 일찍 가자. 괜히 엮이면 피곤해. 키 작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 저 건물 창문 막혀 있는 거.
그리고 철문에 자물쇠가 밖에만 있더라. 그게 뭐? 감금이야. 안에서는 못 나온다는 거지. 내 경찰 경력 10년을 걸고 저긴 뭔가 있어. 또 건다, 또 걸어. 맨날 뭐 걸고. 박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확인해 볼 거야. 뭐? 몰래 가서 저 할머니랑 얘기해 볼 거야. 두 친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미쳤어?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키 작은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알았어. 같이 가. 형 혼자 두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소형 녹음기, 예비 휴대폰, 그리고 펜라이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 그거 다 뭐야? 증거 수집용이야.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형, 휴직 중인데 그거 써도 돼? 긴급 상황에서는 가능해. 생명이 위급한 경우니까. 셋은 조심스럽게 민박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썩은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장난 아니다. 쉿.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음산했습니다. 이거 봐. 문에 자물쇠가 밖에만 있어. 박진우가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쇠사슬과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전 감옥이잖아. 젊은 친구가 몸을 떨었습니다. 박진우가 작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또?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김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낮에 낚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박진우가 속삭였습니다. 김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와주셨구나. 제발 절 좀. 쉿. 할머니, 조용히요.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요. 네. 김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진우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창문 틈으로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박진우 경위입니다.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경찰이세요? 네. 할머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언제부터 여기 갇혀 계셨어요? 물 먹고 정신 잃은 후 깨어나니 여기였어요. 박진우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딸 이름과 사위 이름은? 김영희, 박준호예요.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까? 네. 6명 더 있어요. 다 자식들이 버린. 김 씨는 울먹이며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브로커가 있어요. 선주라고. 자식들한테 돈 받고 노인들을 가둬두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있어요. 위조된 서류들이요. 김 씨가 급히 서류를 찾아 창문 틈으로 밀어냈습니다. 박진우가 펜라이트로 비춰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통장 사본, 기초연금 수령 대리인 지정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뭐 하세요? 최 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진우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지금 신분 밝히면 증거 인멸할 거야. 일단 민간인인 척해야 해. 아,
안녕하세요. 산책하다가 키 작은 친구가 더듬거렸습니다. 산책? 한밤중에 이 건물 앞에서 최 씨의 눈이 매서웠습니다. 이 할머니랑 뭐 말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거짓말하지 마요. 다 들었어요. 최 씨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새 남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말 들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들었어요?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지나가다가 휴대폰 다 내놔요. 네, 내놓으라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우는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최 씨가 휴대폰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젊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서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게 다 지워. 최 씨가 직접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이미 클라우드에 올린 것은 몰랐습니다. 따라와요. 민박으로. 최 씨가 뒤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가는 길에 최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손님들 찾았어. 김 씨 집에 있었어. 응, 뭔가 들은 것 같아. 알았어. 민박에 도착하자 최 씨의 남편인 어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재미있는 구경했소? 우린 아무것도 안 봤어요. 박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고. 근데 혹시나 해서 말인데. 어부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 거, 들은 거, 밖에 나가서 말하면 무사히 못 나갈 거요. 이 섬은 작아요. 배 없으면 못 나가요. 내일 아침 첫 배로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민박방으로 들어간 후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우리 감금된 거야? 젊은 친구가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어. 그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은 무사해. 그리고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비폰도 있어. 클라우드에 이미 다 올렸고. 형, 언제? 경찰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하지. 박진우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밖에는 마을 남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 시간마다 교대할 거야. 새벽 4시쯤 교대 시간에 5분 정도 공백이 생길 거야. 형, 어떻게 알아? 저런 패턴은 다 비슷해. 자, 그때까지 자는 척하고 있어.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박진우가 창문 밖을 살폈습니다. 감시자 한 명이 하품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교대하러 갔어. 지금이야. 셋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2층이라 높지 않았습니다. 보트로, 빨리. 엔진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잡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보트가 섬을 벗어나자마자 박진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입니까? 박진우 경위입니다. 박 경위님? 휴직 중이신데 긴급 상황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 해경에 연락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30분 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해경배 3척이 보였습니다. 경찰 보트도 함께였습니다. 저기다. 해경이다. 세 남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경이 그들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빨리 가세요. 섬에 할머니들이 갇혀 있어요. 해경 지휘관이 무전을 쳤습니다. 전 대원 상륙 준비. 저항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 섬에 도착한 해경과 경찰들이 일제히 상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막으려 했습니다. 여긴 왜 오셨소? 우린 아무 일 없소.
비켜. 수색영장 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었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맙소다. 경찰들은 참혹한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살았다. 정말 와주셨구나. 우린 모르는 일이요. 그냥 밥만 줬어요.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인 선주도 다른 섬에서 급히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수십 명의 노인 관련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 새 남자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젊은 남자가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용기 내서 소리쳐 주셔서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본인을 구한 거예요. 경찰서 조사실. 김 씨 앞에는 여성 경찰관과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 섬까지 가게 되셨는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침대 밑에 숨었던 일 물을 먹고 정신을 잃은 일을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이 서류들 보세요. 경찰관이 압수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할머니 도장입니까? 제 도장은 맞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위조된 거예요. 감정 결과 서류의 도장은 진짜였지만 필체는 모두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딸의 체포 장면 상세 확장. 오후 2시 서울의 한 아파트. 김영애 씨, 박준호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형사 4명이 현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영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예요?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당당한 척했습니다. 존속유기, 사기, 문서위조 혐의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김영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 죄도 없어요.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계신다고요. 그 요양원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감금되어 있었죠. 그건 정식 요양원이에요. 서류도 다 있고. 김영희가 서랍을 뒤지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 엄마가 직접 도장 찍은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서류가 위조라는 게 이미 감정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위조가 아니에요. 엄마가 치매 초기라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위 박준호가 나서려 하자 다른 형사가 막았습니다. 박준호 씨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왜 저까지? 전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것뿐이에요. 이때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습니다. 어머, 영애 씨가 왜? 뭔 일이래? 김영희가 이웃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전 엄마를 위해 좋은 요양원 찾아드린 것뿐이에요. 효도한 거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김영희가 팔을 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난 죄가 없다고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김영애 씨, 저항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원래 피해망상이 있었어요. 늘 자기를 버릴 거라고 의심했다고요. 김영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매달 요양비도 꼬박꼬박 보냈어요. 통장 기록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30만 원 보내고 나머지 85만 원은 본인이 착복했죠. 어머니 연금 통장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김영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관리해달라고. 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전 정말 억울해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좋은데 모신 거예요. 섬이 공기도 좋고 조용하다고 해서 형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변명하세요. 브로커 최선주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다 확보했습니다. 김영희가 흠칫했습니다. 그건 형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서도 그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착하게 생겨서는.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던 애가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김씨댁 아주머니가 몸을 떨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어머니 모시고 와서 떡 돌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효녀인 줄 알았는데 다 쇼였구나.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복도에 나온 주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뉴스 나오면 우리 아파트 이미지 완전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집감 떨어지면 어떡해?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 진짜 재수 없어. 우리가 무슨 죄야.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지 돈으로만 계산하나. 그러게요. 무서운 세상이야. 마을 주민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그냥 밥만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브리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인 유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브로커를 중심으로 자식들, 마을 주민들이 모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김 씨는 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딸을 용서하실 건가요? 김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 할머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치료받으시고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충격. 고려장 재현한 현대판 고려장.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어떻게 친엄마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3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3명의 낚시꾼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화면에는 김 씨가 구조되는 장면과 함께 박진우 경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휴가차 낚시를 갔다가 우연히 사건을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 박진우 경위. 그의 10년 경력과 직업적 본능이 7명의 노인을 구했습니다. 앵커가 감탄했습니다. 휴직 중에도 시민을 지키는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경위는 휴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판단력과 용기로 중대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의 귀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박 경위에 대한 포상이 있을 예정입니까? 당연합니다. 특진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한 달 후 박진우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진했습니다. 저는 그저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한 달 동안 버티며 도움을 요청한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김 씨는 국립요양원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따뜻한 식사. 그곳은 진짜 요양원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김 씨. 살도 많이 찌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습니다. 옆 침대에 이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면회? 누구? 김 씨가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경감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큰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박 경감님. 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뜨개질하던 것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네요. 박진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뒤로 두 친구도 들어왔습니다. 젊은 친구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키 작은 친구는 김 씨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한 아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다들 와주셨네. 이 먼 길을. 김 씨는 반가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앉아요, 다들 앉아. 어떻게 다 같이 왔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요. 박진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 할머니 구출한 지 정확히 6개월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급장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경감으로 진급했습니다. 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진급하셨구나. 박 경감님, 정말 축하드려요. TV에서 봤어요. 뉴스에 크게 나오셨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용기 내서 외쳐주셨잖아요. 그 목소리가 없었다면 저희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박진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노란 장미와 하얀 국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꽃을. 고마워요. 김 씨가 꽃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준비했어요. 케이크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걸 준비하다니. 김 씨의 눈가가 또 촉촉해졌습니다. 키 작은 친구가 책들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재미있는 소설들 골라왔어요. 정말?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옆 침대에 이 할머니가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김할머니, 복도 많으시네. 이렇게 좋은 분들이. 김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할머니, 이분들이 날 구해준 은인들이에요. 이분은 경찰이고 이분들은 친구분들이에요. 어머, 그 유명한. TV에서 봤어요. 박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구조됐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럼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살도 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김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영희 소식 들으셨어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대요.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딸이니까 가끔 생각나요. 어릴 때 예쁘게 키웠는데.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는 정리했어요. 대신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났잖아요. 김 씨가 그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진우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김 씨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제 새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되었고 김 씨는 지옥에서 나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